아이 교육상 문병은 자발적이어야 해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복도에서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6살 손주였습니다. 정말 스스로 문병을 원할 나이일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배워보기로요. 웃으면서 공손하게 합리적인 이유로 며느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리두기였습니다. 어머님, 아이 교육상 문병은 자발적이어야 해요. 남편이 심장 이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0년이 한 번에 무너지더군요.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내면서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맴돌았어요. 부드럽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 목소리. 응급실 복도 형광등 아래서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복도에서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주 얼굴 딱 1분만 보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아이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힘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교육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랬어요. 말은 정중했습니다. 어머님 의견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문장 끝은 언제나 거절이었죠. 아니, 거절도 아니었어요. 지시였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어요. 며느리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님, 올해 추석은 저희 집에서 하면 어떨까요? 아이 교육 환경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편하시죠? 물음표는 있었지만 질문은 아니었어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40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아이한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사 비용도 새집 보증금 보태는 것도 저희가 했어요.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역시 어머님이 현명하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손주 학원비도 저희가 댔어요. 며느리가 직접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죠. 요즘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에요. 아이 미래를 위해선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힐끔힐끔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도울게라고 말하게 만들었어요. 명절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장보기, 요리, 설거지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님, 이건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엌에 서게 되더군요. 68살 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어요. 며느리는 제 옆에서 손주를 안고 할머니 대단하시지?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셔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칭찬이 아니라 역할 부여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은 요리하는 사람, 나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 경계선을 긋는 거였죠. 손주 돌잔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떡 주문하고 꽃 장식하고 한복 챙기고 며느리는 어머님이 이런 건 경험이 많으시니까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사장에 가니 사진은 전부 며느리 친정 쪽 가족 중심으로 찍혀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신랑 부모님도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나중에 따로 찍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따로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며느리가 원래 까다로운 성격이니까 이해해야지. 애 키우느라 예민한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며느리도 힘들겠지. 우리가 참아야지. 그런데 며느리 뒤에서 들리는 말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때? 형식적이죠 뭐. 손주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돌봐달라고 하면 핑계대고. 저는 칼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돌봐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늘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저희를 책임 회피하는 시부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일을 들고 나갔을 때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효부였어요. 하지만 제 손에서 과일 접시를 받아들면서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요. 돈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마다 저는 용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것, 손주 것 따로따로요. 며느리는 봉투를 받으면서 어머님, 이러실 필요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었어요. 받은 뒤에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카톡으로 어제 잘 들어갔어요 라는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죠. 생활비 보조도 그랬어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목돈을 보탰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며느리는 매달 초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힘들대요. 걱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통장을 열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절대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주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도 전부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늘 웃고 있었어요. 공손했고 예의 바르게 말했고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며느리에게 지갑이자 도구였어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카드 같은 존재.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손주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니까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기분 상하지 않게, 아들 힘들지 않게, 손주한테 피해 안 가게 저는 저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진 날 며느리는 선을 넘었어요. 응급실에서 연락을 했을 때 며느리 목소리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태 지켜보시고 연락 주세요. 마치 업무 보고를 받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한테 감정적 부담 주는 건 교육상 좋지 않아요. 문병은 본인이 스스로 원할 때 가는 거잖아요. 억지로 데려가는 건 아이 정서에 안 좋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할 나이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데려오면 오는 거고 안 데려오면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교육론으로 포장해서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도 손주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손주 이름을 중얼거리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희는 언제나 며느리 말에 따랐어요. 집도 옮기고 돈도 대고 명절도 포기하고 손주 보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가 힘들 때 며느리는 교육론을 들이밀었어요. 남편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안정을 찾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교육상 좋지 않아요.
스스로 원할 때, 감정적 부담.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지난 10년간 며느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전부 공손했습니다. 전부 예의 바른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제 감정도, 제 의견도, 제 존재 자체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필요할 때 동원되는 자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저도 며느리에게 배우기로요. 며느리처럼 웃으면서, 며느리처럼 공손하게, 며느리처럼 교육론과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밀면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한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응징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날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 댁에 들를게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안부가 아니라 방문 예고였죠.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 기다릴게. 반찬 준비해 놓을게. 하지만 이번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읽은 표시를 확인했을 텐데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메시지 못 보셨나요? 저는 그제야 답장을 보냈어요. 아, 미안해. 정신이 없었네.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아이도 데려갈게요. 손주를 미끼로 던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래, 기다릴게 라고 외쳤겠죠. 하지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토요일은 우리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무슨 약속이신데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오래전부터 잡아놓은 약속이라서 거짓말이었어요.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약속을 미리 잡아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며느리 머릿속에서 저는 언제든 시간이 나는 사람, 손주 보려고 언제든 달려올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일요일은 어때요? 일요일은 남편이랑 검사 받으러 병원 가야 해. 그럼 평일 중에 평일은 더 바빠. 미안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주 먼저 연락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손주 밥은 잘 먹니?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해라. 반찬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 전부 제가 먼저 보낸 메시지였죠.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열흘, 2주. 며느리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한 달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묻기도 전에 제가 준비를 시작했을 겁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을 청소하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는 조용히 지낼 거야. 둘이서. 며느리는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남편 건강이 안 좋아서. 사람 많으면 피곤해 하시거든. 너희끼리 지내. 하지만 어머님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꼭 모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 교육상으로도 아이가 원할 때 만나는 게 좋다고 했잖니.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그건 미안하네.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명절에 왜 안 만난대요? 아빠 건강 때문에 그래. 조용히 쉬셔야 해.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이 모여야죠.
내 와이프가 그러더라. 억지로 만나는 건 안 좋다고.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요. 아들이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이잖아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아, 나도 이제 좀 쉬고 싶구나.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추석 당일 저희 부부는 정말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간단하게 음식 몇 가지만 만들고 TV를 보면서 차 한 잔 마셨어요. 명절인데도 부엌에서 땀 흘리지 않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남편도 이게 명절이지라고 웃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사진이 한 장 왔어요. 손주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냥 사진만 덩그러니 보낸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우리 손주 예쁘네. 건강해라. 하면서 답장을 보냈겠죠. 하지만 이번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답장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면 제가 감동해서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했던 것처럼요.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는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손주 학원비 납부일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희는 매달 학원비를 보내왔거든요. 며느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아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내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학원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몇 시간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아, 미안.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여유가 없네. 이해해줘. 며느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틀 뒤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아이 교육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계속 다니던 학원인데. 그래,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도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내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했을지요. 그동안 당연하게 받던 돈이 끊긴 거니까요. 생활비 보조도 끊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말할 때마다 저희는 돈을 보냈었죠.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그 말을 꺼내도 저는 그냥 그렇구나, 힘들겠네라고만 답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학원비랑 생활비를. 아, 그거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남편 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 너희도 이해하겠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병원비는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고 약값도 나갔어요. 하지만 그게 학원비를 못 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미안하네.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서.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며느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손주 사진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우리 손주 많이 컸네 라고 댓글을 달았겠죠. 하지만 이번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반응하길 기다렸을 거예요. 손주 사진을 보면 제가 먼저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주말에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며느리는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돈도 시간도 관심도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불안해한 건 손주였을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는 손주를 인질처럼 이용했거든요. 손주만 보여주면 저희가 뭐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손주를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손주 사진을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무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냈어요. 며느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돈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었어요. 체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한 며느리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친척 모임에서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SNS에서도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랑 놀러 간 사진, 명절에 한복 입은 사진, 가족이 최고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저희 부부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희를 철저히 지웠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젊은 가족만 있었죠. 시부모는 배경으로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며느리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 제가 음식을 내오면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친척들은 며느리를 효부라고 칭찬했죠. 그 칭찬이 며느리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선 차갑게 굴어도 남들 앞에선 다정한 며느리 연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깨뜨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남편 고향 친척 모임이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큰 모임이었죠. 며느리는 당연히 저희가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모임 이틀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 친척 모임 가시죠? 아니, 우리는 안 갈 거야. 네, 왜요? 피곤해서 너희끼리 가. 하지만 큰 모임인데.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해? 너희가 대표로 가면 되지.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친척분들이 어머님 안 계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때? 우리는 안 갈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모임 당일 저희 부부는 정말로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손주만 데리고 갔겠죠. 친척들이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라고 물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며느리가 난처했을 거라는 겁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친척들 앞에서 효부 이미지를 쌓아왔거든요. 그런데 시부모가 모임에도 안 나타나면 사람들은 뭔가 있다고 생각하죠.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은가?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모임 다음 날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 며느리가 형님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아니야, 나는 멀쩡해. 그냥 안 간 거야. 고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랑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지. 고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 대답은 충분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친척들 사이로 퍼져나갔겠죠. 두 번째는 동네 모임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죠. 며느리도 가끔 손주 데리고 놀러 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녀회 사람들은 며느리분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부녀회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요즘 며느리분은 어떠세요? 요새 안 보이던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죠? 바쁜가 봐요. 요즘 연락이 뜸해서. 아이고, 바쁘긴. 그래도 명절 때는 보셨겠네요? 아니요. 올해는 따로 보냈어요. 모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명절을 따로 보냈다는 말에 사람들은 뭔가 있다고 느낀 거죠. 손주는 잘 크고 있어요? 글쎄요. 잘 크겠죠. 요즘 얼굴을 못 봐서 모르겠네요. 네, 손주를 못 봐요? 며느리가 아이 교육 때문에 바쁘대요. 억지로 만나는 건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정을 싣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에요. 과장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제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산책할 때 사람들은 예전처럼 며느리분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분 오랜만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며느리 눈치를 살폈죠. 며느리는 그 시선을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요. 예전엔 효부였는데 이젠 시부모를 소홀히 하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며느리 친정 쪽이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데려온 겁니다. 아마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였겠죠. 며느리 어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돈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저도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러게요. 들어오세요. 차를 마시면서 며느리 어머니가 물었어요. 요즘 손주 자주 보시죠? 제가 대답하기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많이 봐주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 어머니 앞에서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정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못 봐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 요즘 손주 얼굴 거의 못 보잖아. 며느리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래, 넌 어머님이 자주 봐주신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요즘 어머님이 바쁘셔서 바쁜 게 아니라 내가 안 보여주는 거지.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친정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머쓱한 표정으로 차를 마셨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친정 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었겠죠. 며느리는 양쪽 부모님 앞에서 다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을 텐데 한쪽에서 이미지가 무너진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그냥 요즘 제가 어머님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못? 무슨 잘못? 그게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며느리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상황이 불편해졌으니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안한데 나는 바빠서 다음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기다리다가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제가 화가 풀리길 기다렸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먼저 손주 보고 싶어서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2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꼭 만나요. 제가 찾아뵐게요. 안 돼. 바빠. 어머님, 저 진짜 할 말이 있어요. 나도 할 말 없어. 며느리가 했던 말 기억나? 억지로 만나는 건 안 좋다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니까요.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무슨 오해? 며느리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건데.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불편하니까, 주변 시선이 불편하니까 관계를 회복하려는 거였죠. 며느리, 나는 이제 피곤해. 우리 이대로 지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느리에게는 제가 필요했으니까요. 돈도, 손주 돌봄도, 체면도, 며느리는 결국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 진짜 응징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며느리가 다시 나타난 건 명절 1달 전이었어요.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직접 집 앞에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며느리를 확인했어요. 며느리는 손주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인 줄도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몇 번 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찾아뵈었는데 안 계셨나 봐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었는데 아쉽네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이번 명절에는 꼭 어머님 댁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요.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문자는 공손했고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과가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화가 난 것 같으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문장 끝에 있는 진짜 목적도 보였어요. 이번 명절에는 어머님 댁에서 며느리는 명절 준비를 저한테 떠넘기고 싶었던 겁니다. 손주를 미끼로 써서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답답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명절에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돼요? 너희 집에서 해. 우리는 조용히 지낼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집사람이 사과했잖아요. 사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과야. 그럼 엄마가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잘못된 건데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 와이프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한테 뭘 해줬니? 그게 무슨 명절 준비는 누가 했어? 손주 학원비는 누가 냈어? 너희 집 보증금은 누가 보탰어? 우리가 다 했지. 그런데 내 와이프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내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교육상 안 좋다고 했어. 아이한테 감정 부담 주면 안 된대. 그게 사람이 할 말이니?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건 아들아, 나는 이제 지쳤어. 내 와이프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손주 보려고 빌어야 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명절 일주일 전 며느리가 또다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손주 없이 혼자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앉아.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며느리 맞은편에 앉아서 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차부터 내왔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뭘 잘할 건데?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해봐. 뭘 어떻게 잘할 건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도 자주 데려올게요. 그래서 명절도 어머님 댁에서 함께 보내고 거기까지 듣고 저는 손을 들어 며느리 말을 끊었어요. 며느리,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가 잘못됐는지.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집도 옮기고 돈도 되고 명절 준비도 다 하고. 그런데 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당연하게 받았지. 어머님, 저는. 입 닥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화를 낸 겁니다. 내 남편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넌 교육론을 들이밀었어. 우리가 뭐야? 교육 방해하는 골칫거리야? 필요할 때만 쓰는 지갑이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내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무엇을요? 우리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넌 그동안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했어. 그냥 이용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넌 지금 미안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야. 불편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지.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이고 명절 준비 힘들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잖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진짜 뭘 원하는 건데?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예전처럼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거기까지 듣고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것 봐. 넌 아직도 우리한테 받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 내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며느리는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손주를 잘 키우고 그건 내 의무야. 부모 노릇하는 게 우리한테 베푸는 거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나는 이제 내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어. 학원비도 안 낼 거고 명절 준비도 안 할 거고 손주 보고 싶다고 애원하지도 않을 거야. 어머님,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넌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우리가 선택한 거리야.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난 내한테 10년을 줬어.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이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TV 봤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 쪽에서 마지막 시도가 있었어요. 손주가 직접 그린 그림을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쓰여 있었어요. 남편이 그 그림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긴 한데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손주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또 똑같이 돼. 며느리가 손주를 이용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며느리는 한 달 뒤 다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선물 상자를 문 앞에 놓고 갔어요. 상자 안에는 고급 한과 세트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물로 사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한과를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편지는 그냥 버렸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만남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포기한 걸 확인한 건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더 이상 연락도 없고 선물도 없고 집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드디어 제 결정을 받아들인 거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밥맛이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고 핸드폰 벨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 올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이랑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햇살을 쬐고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남편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라고 웃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때문에 자주 못 나갔거든요.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님,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연락할까봐 불안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연락이 올 일이 없었어요. 부녀의 사람들은 제가 밝아진 걸 알아챘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설명할 필요는 없었죠. 집도 정리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네 짐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거든요. 손주 장난감, 며느리가 맡긴 옷까지 쓰다 남은 아기용품, 전부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수취인 란에 며느리 주소를 적고 수취 확인 문자가 왔을 때 저는 홀가분했어요. 집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방 하나 비운 것뿐인데 공간이 2배는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짐을 치우니까 며느리한테 얽매여 있던 제 마음까지 정리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빈 방에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책장을 들이고 작은 책상을 놓고 창가에 화초를 키웠어요. 남편은 이제야 우리 집 같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며느리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그래, 친척 모임에 나왔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 얼굴도 많이 상한 것 같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형님이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가족인데. 고모님, 가족이면 다 참아야 해요? 저도 10년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고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쯤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며느리도 손주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 들어가도 돼? 그래.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래,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겼대. 엄마가 친정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면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래도 뭐, 내가 거짓말을 했니? 내 와이프가 거짓말을 했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아, 넌 내 와이프 편이야. 나는 이해해.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내 와이프 눈치 보면서 살 필요는 없잖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 와이프는 손주 얼굴도 안 보여줬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와이프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한테 받기만 했어.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는 교육론을 들이밀었지. 그게 가족이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말도 맞는데 말도 맞는 게 아니야. 전부 맞아.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 와이프를 용서할 생각 없어.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생각도 없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아들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그래도 손주는 잘못이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내 와이프가 손주를 이용하는 한 나는 손주를 볼 생각 없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남편이 말했어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정한 건 며느리야.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명절이 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또 조용히 명절을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전 몇 개 부치고 나물 무치고 둘이서 식사했어요. 명절 다음 날 친척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며느리가 명절에 진짜 힘들어 보이던데 얼굴이 반쯤 죽어 있더라고. 그래, 언니도 이제 그만 풀어줘. 손주도 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손주를 며느리가 볼모로 잡았어요. 손주 보고 싶으면 돈 내고 명절 준비하고 눈치 보면서 살라는 거였죠.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친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소식은 가끔 들렸어요. 요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더라. 손주 학원을 줄였다더라.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긴다더라. 저희가 돈을 끊으니까 며느리 생활이 달라진 거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받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불편해진 겁니다.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며느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진짜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겠죠. 아니면 평생 모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인생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며느리 눈이 마주쳤죠.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어요. 손주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거의 1년을 안 봤으니까요. 며느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를 못 본 척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손주 손을 잡고 서 있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 봤어. 그래, 뭐라고 하던가? 말 안 했어. 내가 먼저 피했으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손주는 봤어? 봤어. 많이 컸더라.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었어요. 손주 얼굴도, 손주 목소리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걸요. 보고 싶긴 해. 하지만 참을 수 있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아니야. 이제는 편해. 정말이었어요. 며느리를 마주쳤는데도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라도 말을 걸어야 할 것 같고 손주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제 인생에서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필수가 아니라요.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자유로워졌어요. 며느리 생각이 날 때마다 응급실에서 들었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교육상 안 좋아요. 그 말을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며느리는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끊어도 된다는 걸요.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책 읽고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손주 보려고 애원하지 않고 돈 대줄 걱정도 안 하면서요. 가끔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손주 안 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제 자존심이 더 소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제 선택을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며느리가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로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평생 모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저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제 답을 찾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손주는 크면 알게 되겠지. 할머니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때 가서 손주가 이해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도 잠이 잘 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손주 걱정할 필요도, 명절 준비 생각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그 햇살을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며느리는 없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손주는 못 보지만 저는 자유로웠어요. 가족은 줄었지만 제 자존심은 지켰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체면도 구겨지고 주변 시선도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함부로 대했던 대가였죠. 저는 며느리한테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응징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건 아니더군요.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란 걸 이 나이에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들께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함께 가는 인생, 좋아요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